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어이못 어떤가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205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약간 TMI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거기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봐봐 누가 가고 있습니까? 여자 주인공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강이 이렇게 있죠. 남자 주인공이 여기 가고 있는 것 같고 보아하니 약간 이별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버리고 가고 있네. 자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어이못 어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TMI지만 보시면 니은가 이 부분 있죠. 여기 이상하게 칠했냐? 니은가 이렇게 여기 지우개가 없냐? 지우개 다시. 야 다시 지운 다음에 선생님 다시 얘기를 해주자면 너무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아까 이게 니은가 여기 있죠. 니은가 요거. 자 옛날 중세 지금 말해서 니은가는요 바로 의문형 어이에요. 특히나 2인칭 뭐냐면 2인칭 의문형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인칭이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1인칭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면 2인칭은 누굴까? 너. 그러니까 결국 너에게 의문하는 질문을 하는 형식이라는 거야. 니은가 이 형태가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될까요? 너 왜 못 오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 갔는데 왜 안 오는 것이니? 왜 안 오는 거야? 자, 그럼 왜 안 오는 것일까? 우리 한번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이못 어딘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시대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어떤 시대 때 이 사서시조가 나오게 되었는가? 자, 그거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그 문학사 강의는요. 저번에 이제 조선 후기? 아니 중세 후기까지 하고 저거 아마 이제 끝났을 거예요.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진도를 팍팍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은 이제 문학사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사 강의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은 찍을 테니까 그때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언급해주는 정도의 시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이못 어딘가는요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때 나온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앞에서 우리가 원시에서 어때요? 원시 부족 있었죠? 그래서 원시 부족에서 중세로 갔고요.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자, 원시하고 중세는요, 모두 다 어떤 거라면요. 자,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배하는 원리가 다른 거죠.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들을 통합하고 싸우면서 이기면서 우리 부족이 좀 더 우월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배계층인 내가 피지배계층인 너를 바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원리,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시 문학의 이제 대부분 원시 문학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세로 들어서게 되면요. 바로 공통의 가치관, 공통의 우리 그 문화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통의 글자인 한자 그리고 공통의 종교인 불교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문명권,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지배를 해야 돼.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동일한 문명권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화권, 보편적인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넌 나에게 자발적으로 바로 지배를 당해야만 해. 이런 식의 원리가 가는 게 이제 중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발적인 지배가 가능하게 된 게 이제 중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바로 근대거든요. 근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지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요. 피지배 계층이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드디어 그 피지배 계층이 민중이 바로 주체가 되는 시대.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는 것은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이만큼이고요. 근대가 여기
여기랑 민족 중세하고 중세가 끝나가면서 근대가 시작되는 요 가운데 지점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행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근대로로 가진 않았지만 아직 민중이 완전히 주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조금은 보이고 있는 시기. 그리고 중세 아까 말했죠?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 지배하는 원리는 아직 좀 남아있는 시기. 그 두 시기의 모습이 조금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뭐예요? 조선 전기하고요. 조선 후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언제냐면요. 바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는 바로 조선 후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자, 한글 창제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 전기죠. 중세 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요 마지막 부분. 자, 그때 한글 창제 이후에 국문문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다가 결국 한문문학이 쇠퇴하고 국문문학과 구비문학이 공존하는 근대문학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한문문학이 쇠퇴하게 되고 국문문학과 구비문학이 공존하는 요 시대가 이제 근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한문문학은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초상류층의 그런 문학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쇠퇴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이제 피지배계층인 바로 민중이 중심이 되는 근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시기를 이행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세의 특징이 조금은 남아 있으면서도 그리고 근대의 느낌이 조금 섞여져 있는 그 시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행기 문학은 넘어가고 있는 요 시기의 문학을 얻어타는 거야. 앞에 중세 시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인 글자 한문을 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세가 들어서게 되면서 바로 한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중세라고 딱 이제 그때부터 보편적인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딱 시대를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행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문문학도 아직은 있지만 아직은 중세의 느낌이 있지만 중간에 이제 중세 후기쯤 가게 되면 조선 전기로 가게 되면 어떤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국문문학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로 인해서 국문문학이 남아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국문문학도 모르고 한문문학도 모르는 민중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도 모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구비문학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어떤다는 거야? 중세 문학에 가깝다. 아직은 중세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문문학, 국문문학, 그리고 한문문학과 국문문학 아예 모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구비문학이 다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 앞 시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중세 문학의 시대와 가깝지만은 우리가 근대로 이행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준 바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임진왜란과 이거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 모를까봐 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가지고 병자호란 써볼까? 안 써지네. 병자예요. 병자호란. 자, 그래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게 됐었죠. 그 전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연히 지배를 당했어도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지배 계층은 그 임무를 다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 밑에 하층 백성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식이 많이 변해졌기 때문에 조선 전기하고 후기에 바로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꼽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는 바로 조선 후기니까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다음의 시기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중세 문학과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문학이 공존한다는 점에서는 중세의 특징으로 아직 가지고 있지만 작가층이 점차 확대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민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층이 많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민중들이 많이 작품을 창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국문문학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많이 향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을 위한 문학 즉 국문문학의 비중이 점점
문학사가 커지고 그리고 근대와 유사한 가치관이 표현된다. 그렇지. 이제 민중이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느낌 그렇게 하는 근대와 유사한 가치관이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근대 문학에 가깝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중세의 특징을 아직 지니고 있지만 또 작가진이 확대되고 국문문학의 비중이 커지고 근대와 유사한 가치관이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근대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조선 후기의 문학을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자, 이런 조선 후기의 문학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사회적 요인이 뭐라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충격.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의식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 동안에 지배적이었던 질서 그래서 계층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계기인 게 이게 뭐예요? 중세 동안에 이 앞 시기에는 바로 이 중세 시기에는 지배계층이 나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양반이니까 그렇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다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전쟁의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섬겨왔는데 도망을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중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들을 이제 의심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중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짓게 되면서 작가층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고 당연히 민중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한자보다는 국문문학의 비중이 커지게 됐겠죠. 그리고 민중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뭐 한시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막 배웠던 삼위인곡처럼 뭐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막 가난이라든가 아니면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주제로 많이 변하게 된 게 조선 후기 바로 언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쭉 뛰어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이못 어단가 사설 시절을 공부하니까요. 이 부분을 볼까요? 자, 그러면 자, 그 시기에는 시가 문학도 그러니까 노래로 우리가 부르는 시를 노래로 부르는 거 그 시가 문학에서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작가층이 점차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민중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됐다고요. 왜냐고요? 바로 근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이기 때문이죠. 이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양식, 형식들도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민중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조나 가사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민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 할 말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것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진짜로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많이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작품들이 좀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이못 어던가에서 볼 특징은요. 자, 어이못 어던가는 바로 사설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설은 이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조가 말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요. 평시조라고 해서 초장, 중장, 중간에 있으니까 중장, 그리고 마지막 종말 해서 종장 이렇게 딱 형식이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짤막한 형식의 시조 형식이었어요. 평시조라고 하는.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민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모자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중장의 길이가 확대되면서 여기 초장, 중장, 종장이에요. 그래서 중간의 길이가 무한대로 이렇게 막 확대되는 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시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설, 말을 많이 하는 시조인 사설시조가 등장을 하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방금 영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시기, 즉 조선 후기 시기에 나타난 문학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중간이 특히 많이 길어지는 중간에 말이 많아지고 있는 바로 사설시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어이못 어떤가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임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한 사설시조. 사설시조 뭐라고 했어요? 사설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많아지는 시조, 그러니까 보통 시조보다 길어지는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의 변모 과정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 작품은 길어지고 있는 시조니까 그 특징을 기억을 하면서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이못 어떤가? 자, 여기에서 니은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뭐냐면 2인칭 의문형 종결어이에요. 자, 그러니까 2인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4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1인칭은 나, 2인칭은 누구? 너. 그러니까 결국 너 하고 뒤에 의문형 이 니은가가 오게 되면은 의문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볼까요? 뭐라고 해석이 될까요? 너 왜 못 오는 것이니? 너 어디에서 못 오는 것이니? 라고 질문하는 형식이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뭐겠어요? 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은 오지 않고 있구나. 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사설 시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시조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인곡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공부하기 수월하겠죠. 볼까요? 어이못 오던가 너 왜 안 오는 것이니? 그렇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겠어요? 누군가가 오지 않는 거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못 오는 거니? 어이 못 오는 거니? 무슨 일로 못 오는 거니? 라는 것을 봤을 때 오지 않는구나 누군가가. 그래서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2인칭 의문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너라는 인물, 그러니까 임이 되겠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임이 왜 오지 않는 것인지 바로 시저 하자가 상상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못 오는 걸 거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임은 왜 못 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달라붙지 마세요. 자, 이거 왜 못 오는 거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오는 걸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간 부분이랍니다. 사설 시절은 뭐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시절이라고 했죠. 초장, 중장, 종장에서 특히 어느 부분이 길어졌다고 했어요? 바로 중간에 있는 중장 부분이 길어진 거랍니다. 자, 그럼 이게 초장이고요. 뭐 어디서부터가 종장일까요? 바로 여기서 상상에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쭉쭉쭉 와우 길다 여기까지가 중장이 되고요. 마지막 여기가 종장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구나. 중장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형태인 사설시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중장의 형태가 많이 길어지고 있구나. 보통 우리 전에 배웠던 앞에서 나왔던 평시조보다는요. 그게 바로 이 사설시조의 특징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너 오는 길에 너 누구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움의 대상 바로 임 아니겠어요? 그래, 너 이래서 못 오는 걸 거야. 이제 상상에 들어간 거야. 그래,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요. 그래, 너 무쇠로 성에 갇혀 있을 거야. 성, 그쵸? 그리고 성을 쌓고요. 성 안에는 담을 쌓고요. 성 안에는 담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거의 뭐 공포 영화 아니에요? 무서운데요. 자, 그리고 성 안에는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담 안에는 또 집을 지었죠. 담 안에는 집이 있어요. 집. 집. 자, 집을 짓고 또 집 안에는 두지를 놓고, 두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뒤주예요. 뒤주. 그러니까 쌀 담아 놓는 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뒤주랍니다. 자, 그래서 뒤주가 요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요 안에 집 안에 있겠네. 뒤주는 요런 색깔을 해볼까요? 제가 티가 안 나서. 자, 그리고 뒤주를 넣고, 그런 다음에 또 뒤지 안에, 그러니까 뒤주 안에는 또 괴를 넣었다는 거야. 괴는 이거예요, 이거. 점점 무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무서운데 이제 그쵸?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상자 요렇게 생긴 거. 자, 그러니까 여기 뒤주라고 하면 뒤주 안에는 이제 괴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괴를 넣고, 자, 그리고 또 그 괴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어머, 이거 뭐예요? 무서운데? 자,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한다? 여기 안에, 이거 다른 색깔로 해볼까? 여기 이 괴 안에 너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너를 이렇게 어떻게 딱 묶어놨다 결박에 되게 묶어놨다고. 필자형으로, 여기죠. 요 반드시 필자 요 모습으로 너를 결박해놨다고. 이렇게 이 필자, 반드시 필자 요 모습으로 너를 이렇게 묶어놨다고. 어머나, 여러분 공포영화는 납치영화인데 납치. 그래서 결박해요 넣고, 그리고 나서 쌍비목 걸쇠에 써있죠.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새.
걸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거는 새예요. 이렇게 딱 잠그려고 걸어 잠그는 새 있죠. 걸어 잠그는 새 이거를 이제 걸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바로 너를 괴짝 안에다가 너를 필장 아까 그 필자라는 글자 형태로 너를 묶어놨다는 거야. 어머나 갑자기 여러분 약간 납치 영화 같은데요. 그래놓고 너를 어떻게 했다고? 바로 이 걸새로 이렇게 딱 묶어놨다는 거야. 딱 이렇게 열쇠로 채워놨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 그렇죠? 여기서 쌍비목 걸쇠로 그리고 금 거북 자물쇠로 여기 잠가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물쇠로 어떻게 수기 아주 깊이 잠갔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못 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납치 아니야? 자,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너 그래서 못 오는 거지? 여기 나랬지. 너 왜 못 오는 거니? 무슨 일로 못 오는 거니?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너 오는 길에 이렇게 성이 있었고 성 안엔 담이 있고 담 안에 집이 있고 집 안엔 뒤주가 있고 뒤주 안엔 괴가 있고 괴 안에 너를 이렇게 필자 요 필자 글자같이 이렇게 너를 딱 묶어서 뭐 결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쌍비목의 걸쇠로 아까 딱 걸어지는 쇠 있죠? 그걸로 딱 너를 자물쇠로 잠그고 그런 다음에 금고물로 된 자물쇠로 딱 잠궈서 그리고 깊이 너를 잠가놨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못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못 오는 거 왜 못 온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에 볼 수 있는 건 과장법 하나 쓰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사람이 성 안에 담을 쌓고 담이 있고 그 안에 집 안에 또 뒤주가 있고 그 안에 아까 괴짝이 있고 그 안에 네가 갇혀있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네가 못 오는 거지?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과장되게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장법이 쓰였네요. 자, 그리고 연세법이 쓰였어요. 연세법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연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 빨간 것은 사과는 뭐 이런 식으로 끝 문장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연세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느 부분에 쓰였을까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리고 성 안에 성 이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자,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다시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집 안에 두지를 두지가 이렇게 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두지 안에 또 괴 안에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연세법이 없네요. 자, 연세법 어때?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그치 두지 놓고 두지 안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쓰였네요. 뒤에는 연세법이 없다. 아시겠죠? 뒷부분을 지워놔야겠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여기 부분이 바로 연세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법도 쓰였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담 안에 담을 쌓고 그렇지. 그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반복이 되고 있니? 집 안에 두지를 넣고 두지 안에 괴를 넣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법이 쓰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점강법과 점층법이 동시에 쓰여져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점강이라고 할 때 이 강은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하강한다는 것이죠. 하강하는 거 쭉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규모가 하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쭉 줄어드는 것이에요.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점강법이라고 점점점 줄어드는 기법. 어떻게 줄어들고 있어요? 성이 제일 크죠. 근데 성 안에 네가 담을 쌓고 있다면 담이 그 다음 작죠. 담 안에 집이 더 작죠. 자,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강법이 쓰였는데 규모가 어땠다고? 점점점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여기에서 점강법이 쓰였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 점층법이 쓰였을까요? 자, 이렇게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결박의 정도, 묶는 정도는 점점 세지고 있지 않은가요? 점강법과 다르게 점층법은요. 층은 계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계단이 늘어나는 것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점층법이라고 하네요. 점강법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 점층법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점점점 적어지고 있으니까 점강법이 쓰였죠. 하지만 어때요? 지금 보시면 성을 쌓고 성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성 안에만 갇힌 거지. 여기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성 안에 또 담 안에 잡혀 있는 거지. 그렇지. 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성 안에 담
담 안에 집 안에 잠겨져 있는 거지. 그치? 결박은 점점점 세지고 있죠. 점점 한 겹에서 두 겹에서 세 겹에서 네 겹으로 결박의 묶는 정도가 점점점점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점층법이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점점점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너 이래서 그런 거지, 이래서 그런 거지, 이래서 그런 거지 하고 점점점 이렇게 크게 말한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왜 보지 않니 하는 그 마음의 깊이는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광법은 규모가 점점점 묶는 규모가 적어지고 있지만 묶는 그 정도는 처음에는 성 안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 안에 담 안에만, 그리고 세 번째는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만, 이런 식으로 묶는 정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깊이도요, 점점 더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광법과 점층법이 둘 다 쓰였다라는 것은 이제 수능 문제에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쓰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설 시조죠? 그러니까 어디가 길어졌다고요? 중간이 길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장 부분을 볼까요? 자, 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 해도 12달이요. 그렇지, 한 해. 그렇지, 한 해, one year,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1월, 2월, 3월, 4월. 그치? 그러니까 한 해는 12달이에요. 그리고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이죠. 30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매일매일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365일 동안 보고 싶어. 라고 이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똑같은 거랍니다. 한 해, 그러니까 1년도에 12달이에요. 한 달은요, 30일이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내가 널 기다리는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그만큼 내가 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이게 강조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되게 엄청 이 님은 되게 야속하네요. 한 해도 12달이고요. 한 달은 30일인데 뭐라고 하니? 자, 그 많은 날 동안에 날 보러 올 할리가 뭐예요? 하루, one day. 그러니까 한 해가 12달이고요. 한 달은 30일인데 그 많은 날 중에 너 하루 날 보러 오지 않는 것이니? 날 보러 올 그 하루가 없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너 나 보러 올 그 하루가 없는 거냐? 무슨 감정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굉장히 화나지 않아요? 바로 원망의 감정이 느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난 네가 너무나 보고 싶다, 너무나 그립다 하는 마음이죠. 특히 원망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자, 긴 요 날 동안 12달 30일 동안 하고 날 보러 올 누가 하루예요. 하루. 더 바로 날 보러 올 하루.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숫자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에 대한 원망이 강조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하루가 없는 거니? 라고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진짜로 하루가 없는 거야? 질문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나는 네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법이잖아요. 의문형의 형식을 빌어서 나는 네가 그만큼 보고 싶다의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마음이 보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바로 서리법이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요약본 꺼내고 같이 봅시다. 갈래는 사설 시조죠. 자, 시조 중에서도 어떤다고? 사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이요? 중간 부분, 중장 부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 시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설 시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평시조는 우리가 아는 그 짧은 시조예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그 짧은 시조고요. 그 시조라는 것은 평시조에서 이제 사설 시조로 가는 이 중간에 이제 위치한 시조가 시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사설 시조니까 이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설 시조는 장시조, 긴 시조라는 거, 롱 길다고. 자, 조선 영정조 이후에 서민문학이 발행되었을 때 이게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랍니다. 조선 후기, 이거 우리가 중세하고 근대로의 이행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때
이때 중인이라든가 가객이라든가 분유자라든가 기생이라든가 상인 즉 어때요? 담당층이 지금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민 의식이 성장하면서요. 그래서 서민들이 주로 창작을 했다. 서민들이 주로 창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초장과 종장이 짧고 그렇죠?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 길어졌다고요? 중간 여기가 말을 많이 했다라고요. 그래서 중장이요. 특히나 어떻게 제한이 없이 길며 이 부분이 중장 부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장의 첫 구만 평시조의 형태를 지니는 것과 그래서 여기 평시조의 형태 맨 마지막 부분 3, 5, 4, 3 요 형태를 지니는 것과 또 3장 중에서 하나, 둘, 셋 요 3장 중에서 어느 두 장이 여느 시조보다 긴 거 여기가 길어지는지 두 장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어쨌든 우리가 공부한 사서시조는 바로 이 중간이 엄청나게 긴 시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서시조는 이 중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형태의 시조였구나. 그게 뭐라고? 어이못 어던가라는 사설 시조였구나. 성격은 해학적이에요. 자, 해학이 뭡니까, 여러분? 해학은 바로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 중에서 웃음과 비판 중에서 뭐의 비중이 큰 거예요? 바로 웃음의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프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언제 나온다고요? 자아가 있고요. 보통 이거 자아예요. 자아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아가요. 이 세계에 의해서 좌절을 당한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난해요. 좌절을 당한 것이죠. 세계에 의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난 가난해요. 하지만 가난하게 된 원인이 바로 양반층의 수탈 때문이라면 그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세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바로 골개미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라고 해서 문학작품에서 미 아름다움을 구분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순고미, 우아미, 그리고 비장미, 골개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골개미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아가 세계에 의해서 좌절을 당하고 있지만 그 세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나타나는 그 문학적인 미의식을 우리가 골개미라고 해요. 이 골개미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바로 이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해학과 풍자라는 그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요. 웃음과 비판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당하고 있는 이 자아한테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비판보다는 웃음의 비중이 더 크지 않겠어요? 우프다 조금 더 부드러운 비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악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웃음과 비판을 섞었는데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세계한테 양반이 아까 수탈해서 만약에 가난하다면 수탈하고 있는 그 양반에게 내가 웃음과 비판을 날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웃음은 어떻겠어요? 비판의 비중이 훨씬 큰 비판적인 웃음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골개미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기법이 바로 풍자와 해악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아가 세계에서 좌절을 당했죠. 어떻게 좌절이요? 사랑한 사람이 오지 않았잖아요.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았죠. 그럼 좌절을 당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것을 당한 요 자아에게 지금 웃음과 비판을 하는데 아무래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웃음과 비판을 한다면 좀 부드럽게 비판하지 않겠어요? 웃음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해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왜 못 오는 것이지? 너 오는 길에 성이 있고 성 안에 담이 있고 담 안에 집을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못 오는 거지 라고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미 오지 않는 이 불편한 상황을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지금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재는 뭐겠어요? 바로 임에 대한 그림이죠. 오지 않네. 그렇지? 그러니까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되겠네요. 사물을 연쇄적으로 날아겠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아가고 있다고 했죠.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그렇죠? 담 쌓고 담 아래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연쇄법이 쓰여져 있죠. 왜 그렇게 했다고? 오지 않은 임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바로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다? 과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더라. 오지 않는 모습을 지금 뭐 안에 지금 성 안에 네가 담을 쌓고 담 안에 짐을 쌓고 집 안에 뒤지가 있고 뒤지 안에 괴가 있고 그래서 못 오는 것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초장 부분은 뭐였죠? 너 어이 못 오던가 무사한 일로 못 오던가. 자, 네가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못 오던 것이지? 자, 중장이 하이라이트했죠.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 생각을 해보자. 자, 네가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지, 너 뭐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쌓고 랩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두지 안에 넣고 두지 안에 괴를 넣고 괴 안에 네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랩 맞네, 그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측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엄청 좀 길다. 그리고 마지막 종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한 해도 12달이고요. 1년도 12달이고 한 달은 30일이네. 야, 날 보러 올 그 하루가 없는 것이냐? 하면서 어디가 또 원망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핵심 부분 역시 이렇게 잘 나와져 있네요. 자, 볼까요? 자, 시적 화자가 추측하는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 이거 어디 부분이에요? 바로 종장이 아니지. 여러분, 죄송해요. 중간이죠, 중간.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중장 부분이 되겠죠. 맞죠? 쓰려고 해도 안 써지네. 중장 부분이 되겠죠. 여기 중장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너가 왜 뭐지 오지 않는 것이지? 라고 궁금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짐을 쌓고 그 안에 집 안에 뒤주가 있고 뒤주 안에 괴가 있고 네가 거기에 필자형으로 묶여가지고 자물쇠로 콱 잠겨져 이거 걸쇠로 딱 잠궜기 때문에 네가 못 오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묶는 것은 어떤다고 해서 묶는 그것은 점점 규모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성에서 우리 자물쇠로 점점점 규모는 적어지고 있죠. 그거 뭐라고 고요. 점강법이 쓰였다고요. 그렇죠. 하지만요. 어떤다 그랬어? 그 묶는 정도는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점층법이 쓰였다고요. 자, 어떻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처음에 성에만 갇혔는데 두 번째는 성과 담에 갇혔네요. 세 번째는 성과 담에 집에 갇혔고요. 그 다음은 성과 담에 집에 두지에 갇혔네요. 이런 식으로 묶는 정도는 점점점 커지고 있죠. 라는 점에서는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의 정도도 점점 깊어지고 있으니까 점증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볼까요? 여기 한번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놨고. 자, 여기 보시면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똑같은 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담 쌓고 담이라고 한 똑같은 문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 짐을 짓고 집 안에 꼬리를 물고 요렇게 가는 거 우리 뭐라고 해서 연세법이라고 해서 연세법. 그쵸? 자,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보시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담 안에 쌓고. 그렇지? 또 똑같은 말 뭐예요? 다만에 집을 어떻다고 집을 짓고 집 안에 돼지 넣고. 그렇지? 여기가 반복이네. 자, 요거 지워버릴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다음에 쌓고 담 쌓고 그 다음에 돼지 넣고 그리고 죄를 넣고 똑같은 말을 어떻게 반복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반복법이 쓰여져 있네요. 아까 여기 규모는 작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강법이죠. 묶는 정도는 점점 세지고 있죠? 점증법이죠.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요래서 못 오는 것이 좀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장법이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 부분 볼까요? 자,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떤 거야? 너 왜 못 오던가?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지? 시적 화자는 현재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럼 정서가 당연히 어떻겠어요?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겠구나. 특히나 맨 마지막 부분, 종장 부분에서 어머나 갑자기 넘어갔어. 맨 마지막 부분, 종장 부분에서 한 해도 12달이고요. 1년도 12달이고 한 달은 30일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냐라는 점에서는 어떤 감정? 바로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뭐 평시조, 어시조, 그리고 연시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사설시조를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뒤에 이제 이어서 학습활동 부분이랑 그리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 문제 있죠? 그거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